나는 언제든지 ATM기야. 엄마는 그냥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저희 남편도 결혼해서는 행사비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사야 방송이야. 왜냐면 방송이랑 행사비가 다르거든요. 엄마야. 에너지. 아우. 엄마야. 야, 에너지. 아우. 엄마야. 역시. 어깨 안 하는 짓이야. 행사의 여왕이에요. 아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노래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날 따라 해본 미친 척하고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안녕하세요, 김희연입니다. 뱀이다 몸을 조금만 또좀 뱀이다 이놈의 뱀을 사로잡아 부질없는 일이에요.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우리 텐션 올라올라 달라라 같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우, 등장부터 에너지가. 네. 그럼 우리 김혜영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로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공하다가 나도 모르게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하고 산 거지? 내 자신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왔는데, 돈을 벌고 왔는데 엄마 갔다 왔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눈만 쳐다보면 그런 것도 너무 섭섭하고요. 나는 언제든지 ATM기야. 엄마는 그냥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저희 남편도 결혼해서는 행사비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사야 방송이야. 왜냐면 방송이랑 행사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식구들 앞에서는 아니고 혼자서 울컥울컥 할 때 있고 혼자서 울 때도 있어요. 예. 결혼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30년이란 이상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만 좋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하고 뭐 무대에 섰던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정말 자괴감에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워킹맘 아니고 혼자 이렇게 살아서 가수 생활만 하고 이렇게 가수 김희연으로만 살았다면 그보단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뭐 일을 안 하시는 엄마들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까지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가슴이 꽉 막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아니고 4명이 다 예체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학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략 잡아서 골프는 1년에 1억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또 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가면 뭐 또 꽤 많이 들겠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개인적으로 뭐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개인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적인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규모가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111? 돈 이렇게 몰랐어요. 와. 가족여행 갔다가도 행사가 들어오면 엄마 일하러 가야 돼? 그럼 저희 아이들이 저희 엄마는요 행사만 들어오면요 돈 벌러요 뱀이다 하고 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지난 거 항상 곱씹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입학식 때 안 왔잖아. 엄마 나 운동회 때 안 왔잖아. 근데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할 때 제가 못 가면 정말 심지어는 저희 후배 이모들을 동원해서라도 보냈고 체육대회 제가 가서 못 뛸 때는 정말 달리기 잘하는 이모를 보내서 같이 엄마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이들 눈에는. 그냥 엄마가 없었던 걸로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짠한 게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뭐 졸업식 이럴 때 못 가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아이들 이렇게 좀 기억에 남게 뭐 친한 이모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는 완벽한 거하고 이퀄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다만 혜연 씨가 느끼는 요즘에 이런 감정은 약간의 서운함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에 대한. 네, 서운함이 딱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의 이 내면 안에 마음 안에서 서운함이 딱 느껴질 때는 뭔가 내가 사랑을 기본 전제로 굉장히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한테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음적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쫙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이제 마음 안에서 쫙 올라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저 남편서부터 벌벌벌벌해서 응급실에도 갈 만큼 가는데 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빨리. 이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섭섭함이 이제 조금씩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바쁜 엄마다 보니까 엄마가 잘 때는 제 안방문을 잘 열지 않고 제가 집에서 있는 걸 아는데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다녀왔어요 엄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 아니 엄마 쉬고 있을까 봐 엄마 깰까 봐 일부러 방문을 안 열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나는 괜히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정말 불만 없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우컥 할 때 있고요. 눈물이 괜히 막 나고 그래서 내가 왜 우울증 걸렸나 왜 그런 거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계가 아닌 걸 사람인데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니까 우리가 자처한다고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막 힘을 내서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이 가족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내 자리는 신경을 안 쓴다든가 그러면 이 섭섭함, 서운함이 선을 딱 넘으면서 속상하다가 이제 화가 나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함이 화로 좀 바뀌는 거.
화가 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댓글에나 아니면 만나면 아이고 애 넷나냐고 수고는 했어. 뭐 낳기만 했지 시엄마가 다 키워줬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하면서 속은 되게 아파요. 당연히 시어머님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아이들 먹는 장은 제가 봅니다. 아이들 먹을 거 항상 놓고 뭐 그리고 아이들 학원 할머니가 어떻게 아십니까? 학원서부터 아이들 운동 스케줄서부터 이런 스케줄 모든 걸 다 제가 전화하고 이렇게 짜는데 물론 제가 집에는 없는 시간이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엄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고마움 감사함이 이렇게 컸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엄마가 다 키워줘. 이렇게 솔직히 제 속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가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건 아니라는 물론이죠. 그럼요. 그게 가족의 어떤 의논을 통해서 협동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그거를 애를 무슨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이게 굉장한 상처로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일을 하고 사는데요. 저는 웬만한 거에는 좀 잘 제가 소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 자체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는 엄마로서의 저를 건드릴 때. 근데 딱 어떤 한 분이 지속적으로 악플을 써요. 근데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 퍼다가 네. 올리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무슨 무료 강연에 왔었는데 저분은 애를 직접 안 키웠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 저 애 직접 키웠거든요. 물론 일하러 나갔을 때는 네. 저는 합가를 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키우는 거지. 일 딱 끝내고 집에 오면 손만 닦고 그다음부터는 육아. 네. 그리고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삶인데 정말 찾아가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는 정말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폐부를 찌르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워킹맘이지만 다른 일반 엄마들, 워킹맘 엄마들도 회사 일, 다른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챙기고 청소해야 되죠. 또 집 그러니까 24시간 가동 중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했던 노력이 아이들한테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 5년 전쯤에는 사실은 무대를 못 올라갈 만큼 제가 심각하게 목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셨군요. 무대에서 제가 행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무대 올라가면 그 에너지를 발산하던 김혜연이가 무대 그 음악 소리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고 무대 올라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지만 노래를 해야 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소리 컬러도 허스키 보이스가 되고 음정을 잡아야 되고 고음을 쳐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는 법 없이 목표가 최고죠. 남자는 캐시 우리 옆으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네. 내 스스로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한 5년을 그냥 지나갔는데 길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나 노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울면서. 나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고 병원을 갔어요. 그냥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게 공황장애인지 몰랐던 건데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심정으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뭐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근데 그거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정말 원더우먼이 아니고 천하장사가 아닌데 엄마는 늘 천하장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늘 뭐 우리한테 해준 건 뒷바라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서운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 혜연 씨한테는 인생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4, 5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네. 근데 지금은 좋아지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무대 올라갔을 때 좀 안정제를 좀 먹고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호흡을 하니까 제 컨디션의 80%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하시는 것보다 그게 80%라면 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느끼는 이 서운함을 더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극대화시킨. 뭐냐면요. 이 워킹맘들이 겪는 모성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성 벌칙. 네. 처음 들어봐. 마더푸드 페널티라는 건데요. 이 엄마들이요. 가정을 돌보면서 또 밖에 나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는요. 채용, 업무 할당, 업무를 해내는 거, 승진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성 벌칙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여자 가수들은 특히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 출산을 하면 가수 생활을 접어야 되었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팬층이 남자 팬들이 많았는데 이제 팬층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행사 무대에서도 나를 잘 안 부를 것이고 저 임신했어요라고 하면 야 뭐 평생 노래할 건데 뭐 무대에서 뭐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삭 때까지 노래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의상도 제작을 해서 입었고요. 의상을 뭐랄까 빤빤한 이렇게 그 천 같은 거를 대요. 그러면 배가 커버가 돼요. 앞에서 노래할 때는 코트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신데렐라 옷처럼. 그래서 네네네. 긴 롱을 입고 뭐 둘째 때는 유리구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내 나이에 아이 4세 엄마인데 아유 저렇게 퍼진 아줌마 같은 아줌마가 올라와서 노래하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무던히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새벽 2시에 와서 운동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고요. 모든 것들이 조금 예전의 노력에 2배 안 되고요. 한 3배, 4배, 5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모성 벌칙이라는 이 말을 처음 선생님께 배웠는데 쭉 이제 선배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모성 벌칙을 엄마가 스스로 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째를 가졌을 때 이미 그 작품을 출연하기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계약서 도장은 아직 안 찍었고. 근데 너무 바라던 아기고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을 하면 그때는 뭔가 그 작품을 못 하게 될까 봐 혹은 현장에서 나 때문에 뭔가 지연되거나 뭔가 사람들이 은지 씨 때문에 조금 배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자꾸 발생할까 봐 실제로 또 나중에 이제 작품 중간에 임신 소식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다음날 현장에 갔을 때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럼 촬영을 이제 밤에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윤지 씨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저희 가수들이 가장 중요한 무대가 연말에 시상식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미리 가르쳐주면 어떻게 준비가 되겠지만 그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12월 6일 날 출산을 했는데
근데 당연히 제가 조리원에 있으면 시상에 올라갔다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절대 사무실에서 나 애기 출산 한참 전에 하고 쉬고 있다라고 얘기해라. 조리원에 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때 올해의 가수상을 받게 됐죠. 아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혜연 씨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아이들이 넷이나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릴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이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이 모성 벌칙을 극복하고 워킹맘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서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육 죄책감이 또 생기죠. 양육 죄책감이 또 생기죠. 이제 양육 죄책감이 있는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미안함이 늘 밑면에 깔려 있으면 자식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 미안하니까 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지 말아야 될 때, 에이, 그냥 평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 건 이제 허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지는 자녀들에게 과잉 보상을 해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어릴 때는 크고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그럼 사실 장난감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장난감을 사주는 행위에 과잉 보상을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비싸고 큰 장난감을 사줄수록 더 많이 놀아준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을 것도 같지만 집안의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해서 어떤 건지 아이들 조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없이 내지는 제한 없이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과잉 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셋째, 넷째가 농구를 하면 농구 대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대회를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엄마들이 오는데 제가 못 가면 대신 다른 거 도가지고는 먹을 거나 뭐 이런 네. 거를 용돈을 주고. 네. 네. 볼 하나에 얼마 이렇게 그런 네. 뭐 운동하니까 뭐 빵도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 소화비만으로 너무 빵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때 소화비만으로 이미 뼈 성장이 다 끝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지금은 키가 77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키는 아니지만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이기 때문에 지금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 또한 아이한테 너무 죄책감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혜연 씨는 자녀들에게 마치 편도 1차선, 그 길밖에 없는 길을 쫙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원웨이 공급을 해주는 양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특히 교육받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원웨이, 여기에만 좀 몰두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웨이 공급 양육을 해주다 보면요, 빈틈이 좀 생겨요. 이 빈틈, 어려움이 좀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우리 김현 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아, 아, 이쁘다. 진짜. 쑥스러워하는데 우리 딸.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원을 좀 늦게까지 다녔는데 제가 한 새벽 2, 3시에 들어와도 엄마는 안 계시고 제가 아침 학교 갈 때 엄마는 또 안 계시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졸업식, 입학식 때 오시는 게 좀 바쁘셔가지고 아빠가 오시거나 할머니가 오시거나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 몇 달은 엄마만 안 왔어.
나만 안 왔어, 할머니만 왔어 이러긴 했죠. 근데 그때는 진짜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지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너무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칼로 위협해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칼로 위협해요. 어머 정말? 어머. 어머나. 맨날 집 앞에서 자기 기다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너무 무서웠잖아요. 무섭지. CCTV며 모든 걸 다 관찰했는데 며칠간을 경찰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심리 상담 선생님께서 그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나중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항상 제가 제인처럼 느끼게 하는 게 아이들이 필요할 시기에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줬죠. 그게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인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제 특징세가 좀씩 있었어요. 아, 셋째는 아직도 머리를 이렇게 꽈요. 막내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하고 하면 눈을 깜빡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도영이였나요, 그때가? 도영이 심리검사 그때 처음 했는데 너희 가족을 모두 다 그려 그랬대요. 그때 할머니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가 있는 누나도 그리고 했는데 저만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를 빼놨어? 그랬더니 엄마는 항상 집에 없다고. 엄마는 너무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거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좀 느끼는 게 되게 많았죠. 물론 할머님이 옆에 계시고 아빠가 있지만 저의 부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유, 속상하셨겠다. 그냥 엄마는 엄마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건데, 그죠? 둘째는 네. 그때는 이제 언니한테만 언니가 좀 예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다 이제 큰애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똑같이 사랑을 해주고 있었지만 민지 입장에서는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모든 언니가 운동하니까 언니만 뭐 곰국을 주고 왜냐면 곰국은 살을 찌기 때문에 둘째한테는 안 준 거였거든요. 근데 언니만 모든 걸 챙겨줘.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민지가 또 그런 머리가 좋은 아이여서 그런지 그런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때도 사실 너무너무 속상했고 아이의 육아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동을 하는데 셋째는 본인 머리를 이렇게 까요. 네, 네. 예. 근데 그것도 특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사실 이제 틱의 원인은 꼭 엄마가 부재해서 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틱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아이가 또 기질적으로 좀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간 이제 감각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감각 추구는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아이들의 내면 안에는 뭔가 좀 불안감이 좀 네. 있었나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근데 왜 자녀가 넷인데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좀 더 좀 이렇게 눈이 가고 좀 마음이 가고 좀 더 안쓰럽고 하는 자녀가 좀 있거든요. 좀 더 네. 미안한 자녀. 큰애가 제일 제게는 나쁜 손이에요.
민지나 둘째, 셋째, 넷째는 형이 생기고 동생이 생기고 언니가 있고 하는데 고은이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고은이는 시어머님이 키워주시지 못했고 처음에 그 도우미 이모님의 손을 빌려서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혼자 놔두고 아플 때 나올 때 또 어디 다치거나 그랬는데 또 혼자 두고 나올 때 정말 너무 힘들었죠. 마음이 근데 찢어지죠. 그 아이가 이제 벌써 22살 성인이 됐어요. 이제 저 두 딸과 부산 여행을 둘이 셋이 가서 너무 좋다. 저희 큰 딸이 조금 운동선수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 오면 손님이 온 것 같고 자기가 무슨 남의 집에 놀러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여행을 가면서도 나 어떻게 한 방에서 엄마랑 같이 자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큰 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나 6학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나 쫓아다니면서 케어 못 해줬고 밖에서 혼자 생활했잖아. 막 이러면서 나 집에 오는 거 불편해.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어머 막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해준 게 없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은희 너무 미안해 엄마가. 그랬더니 제가 또 뽕뽕 너 사과하고 하니까 저희 딸이 또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해서 저희 뭐 그때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하고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집이 싫은 게 아니라 좀 어색한 거지. 같이 한 경험과 공유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거죠. 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거죠, 좀.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객님처럼 이제 결혼하고 애 쌍둥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그런 책임감이 나왔는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첫 자식 굶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을 무지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또 촬영 때문에 또 브라질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10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까지 갔다 와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애들이 한 두 돌이 좀 안 됐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애들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너무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와 근데 그때 되게 제가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라고 했는데 또 집만 놓고 나가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김혜연 고객님처럼 노력하죠.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제가 조금 제 시간을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이것 좀 이쪽으로 옮기고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이제는 그 자리가 와서 좀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해줄 시간이 없는 거죠.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하소연을 못 해요. 엄마 우리 바쁠 때 엄마도 없었잖아. 근데 내가 있어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와서 의논을 잘 해요, 혜연 씨한테? 글쎄요. 그렇게 저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스타일이 엄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모두 다 아빠만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옛날 콩쥐팥쥐처럼 계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군요, 엄마를. 네. 아빠한테는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데 엄마는 되게 엄마한테는 좀 어려워. 잘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커서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엄마가 이 무대에서 너가 멋진 여자가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멋진 거 다 해.
네가 열심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 딸한테 그냥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엄마는 항상 난 병풍이 될게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던 거고.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요. 이게 멋진 여성이 되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뒷바라지 해줄게. 그 대신 네가 열심히 하는 한도네. 저기서. 그렇죠. 근데 이게요. 매우 성취지향적인 부모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네, 그래도 그게 성취지향적인 거예요. 나의 성취는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성취를 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 완성 검사 하신 거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그랬더니 뒤에 무대가 필요하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똑같이 열심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왜 그 MMPI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성취감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나는 노력해왔다. 아, 우리 혜원 씨는 좀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좋은데 우리 혜원 씨는 자녀가 이룬 성취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이룬 성취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녀를 소개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골프 선수 첫째, 뉴욕대 진학 둘째. 이렇게 주로 자녀의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이룬 어떤 성취의 결과로 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첫째는 골프 선수. 네, 맞습니다. 둘째는 이번에 NIU 뉴욕대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셋째, 넷째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키가 크더라니. 네. 이거는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어떤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따뜻한 둘째, 뭐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눈물이 많은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혜원 씨는 자녀가 이룬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부모들은 대체로 어떠냐면 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으로 좀 더 나은 레벨에 흔히 말하면 좋은 대학도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회사에도 들어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이 아이는 성공한 거고 행복한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많아요. 멋진 여자가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줄게. 네가 다녀서 멋진 여자로 성장하길 바래. 그 엄마는 항상 난 병풍이 될게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 타이틀 이런 걸 이루게 하기 위해 경제적 뒷바라지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사셨지만 자녀가 이룬 결과와 타이틀에 너무 좀 집착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애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대다수 열심히.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저는 뭐든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 생활을 모든 걸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운동을 시작해도 노는 것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5년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뭐 애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뭘 요구하지 않아도 애들 보면 알아요. 자기 부모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거를. 네,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떨 때는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비빌 언덕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칭얼대거나 약간 힘든 얘기를 뭐 해봐야 짤없고 얄짤없고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어차피 힘든 얘기 해봤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중간 과정에서 마음을 좀 비빌 언덕이 좀 없는 경우들도 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걸어오셨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편도 1차선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엄마는 돈이 필요할 때 가서 의논하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엄마인 거지. 네. 자녀와의 어떤 단단한 끈이 경제적 지원으로만 많이 연결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부모의 경제 지원이 많이 필요 없어. 내지는 자기가 돈을 벌어. 그러면 부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저희 넷 중에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둘째가 제일 착합니다. 작은 딸하고는 이제 생각의 교류도 맞고 코드도 좀 잘 맞고 또 작은 딸이 워낙 또 잘 맞춰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 힘들어라고 말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굳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게 제가 좀 이제 커가니까 그냥 굳이 내색은 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 울고 떨쳐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유학하면서는 모든 거를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 대학 알아볼 때도 힘들었고 이제 그냥 사실 모든 과정이 힘들었어요. 에세이 쓸 때도 힘들었고 아팠을 때도 사실 엄마 아빠한테 굳이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원래 떨어져 있고 아셔도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걱정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이고. 엄마랑 술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와인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서로 속마음 얘기해보고 싶긴 해요. 제가 표현으로 사실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진짜 혼자 힘들었지라는 말을 못 해줬어요. 그냥 어머니 미국 갈 때도 되게 씩씩한 척하면서 민지야 우리 저기 좀 있으면 보잖아. 그러면서 되게 씩씩하게 보내고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지 민지야 이런 말을 따뜻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내 민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알고 있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진짜 왜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왜 못했을까요? 이렇게 너 힘들지 엄마한테 얘기해.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좀 쉽게 잘 안 나왔을까요? 제가 조금만 감성을 건드리면 민지는 폭발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지가 아픈 거를 병원 가, 피부과에서 피부과 꼭 가, 내일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우리 민지야, 어떻게 막 제가 이러면 진짜 펑펑 웁니다. 그래서 제가 민지 성격을 아니까 일부러 걱정되지만 그런 표현을 일부러 씩씩하게 안 했어요. 근데 혜연 씨 가까운 사람한테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또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걸 표현했을 때 나 힘들어 이러면 아마 본인이 스스로가 무너질까 봐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어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는 걸 억지로 참거나 애써 씩씩한 척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혜연 씨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자 일단 병원에 빨리 가. 왜냐면 문제 해결해야
해결 위주로 처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시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순서를 바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유 혼자 집 떠나 있는데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네. 얼른 병원 가. 이게 순서를 바꾸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혜연 씨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요. 야 빨리 병원 가. 빨리 안 가면 덧나니까 빨리 가.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아유 집 떠나서 아프면 너무 속상하지. 너무 힘들지. 아유 힘들었겠다. 요거를 한번 표현을 연습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해보신다면 정말 자녀는 그걸 원해요. 이제 자녀들이 많이 이제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뭐 업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보육, 양육은 안 하시지만 여전히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 앞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요, 다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디멘저널 해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5가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녀의 안전한 삶을 잘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 역할. 네. 이게 부모의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게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부모는. 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 또 네 번째는요, 이 부모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도 시켜야 해요. 5번째는 자녀의 잠재 능력을 잘 발견도 하고 키워도 주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교육을 해주는 교육자 역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유 너무 부담을 드리나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또 노력을 해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셔서 그렇지 이미 부모님들은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세요. 그렇죠. 대체는 다 하고 부모님 계시죠. 대단하다. 네. 다 하고 있지만 부족하죠, 늘. 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이제 김혜영 고객님께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은 네. 무엇일까요? 혜연 씨에게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엄카는 제한, 엄사는 무제한. 이게 약간 운율을 살린 건데 엄카는 뭐냐면 엄마 카드. 네, 무조건 경제적인 거에서 혜연 씨 이제까지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였거든요. 다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는 엄마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좀 방법도 찾아보고 알아보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너무 갈아넣지 마시고 이제 제한을 좀 두는 것도 의논을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무제한. 자, 잊지 마시라고 저희가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 갈아 넣지 마셔야지. 네. 그죠? 그러니까요. 건강을 지켜줘야죠. 제가 제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잘 챙겨서 네. 저희 아들, 딸 4명 부모님, 남편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